제5장 당신을 구속하는 장애물 이해하기. 자기 혐오, 죄책감, 자기 비판이 만성적인 유형은 신체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악화시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힘에 대해 조금 더 이해했으니 무엇이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많은 일을 하고 장애물을 걷어내도 여전히 새로운 층의 낡은 장벽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스스로 결점이 너무 많다고 느껴서 우리가 충분하지 않고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뭔가 잘못된 걸 발견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면 아직 철이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장벽을 풀고 어쩌면 전에는 몰랐던 것을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이번 장의 한 문장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과거를 버리고 삶의 조화를 이루도록 도울 생각을 배운다면 얼마나 멋질지 상상할 수 있나요? 인생의 개별적인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배우는 데 힘을 쏟게 되면 결국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구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학교에 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관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직업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을 놓아버리고 싶은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삶에서 뭔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가로막는 방해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신의 문제와 생각과 유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망설이게 하는 것들, 비난, 두려움, 죄책감, 분노,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제가 큰 문제 4개라고 명명하는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뭔가요? 저는 비난과 분노의 조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거나 2개나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두려움이 올라오나요? 아니면 죄책감? 아주 비판적이거나 화가 났을 때 떠올려 보세요. 원망을 억누르는 분노라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화를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 화를 무의식 깊이 분노로 저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쉽게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 자신을 똑똑히 마주해야 했어요.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인정해야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과거로부터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서는 루이스, 넌 더 이상 그런 일에 몰두할 시간이 없어. 정말 변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피터 윌리엄스가 말한 부정적인 사고의 사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저에게 했어요. 당신의 경험은 항상 내면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여러분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항상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비판적이고 한때 아이를 비판했던 부모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뭔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내부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이 경험에 어떤 이바지를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된다고 믿는 내면의 이유가 뭘까? 우리는 모두 가족의 유형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 어린 시절 또는 환경을 탓하기 쉽지만 탓하기만 하는 행동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피해자로 남아서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잘못된 행동이나 과거에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당신은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세상에서 당신의 인생과 미래를 창조하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이 그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내면에 더 큰 힘이 자유롭도록 의식을 깨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가 자기의 몸을 보며 엉덩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실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몸을 보며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아이가 행복하다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도 다 압니다. 아이가 화가 났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이들은 순간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아기 때는 그랬습니다. 자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죄책감, 비난을 배웠습니다. 비난이 주된 집안에서 성장했다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어른으로 성장할 때 비판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를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화를 내는 데 대한 거부감 또는 공포감을 느낄 것이고 감정에 직면하지 않고 화가 나면 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가 몸에 잠재되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죄책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아마도 커가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죄책감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가정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바로 부탁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뭔가 조정당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런 잘못된 신념을 고르기 시작했고 내면의 지혜에 접속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런 아이디어를 풀어줘야 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정신의 순수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멋진 삶의 순진무결함과 순간순간에 존재하는 아이같이 세상의 경이로움에 지복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스스로 진실이 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부정적인 확언보다 긍정 확언으로 말해 보세요. 자, 거울로 가서 당신의 확언을 반복하세요. 방해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라는 확언을 시작할 때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정말로 주목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인식함에 따라서 장애물들이 자유의 문을 여는 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정보들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비판, 두려움, 죄책감, 원망, 이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나 정보를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이 생에서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선택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스스로 사랑하기 위해 이곳에 태어났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착한 어린 소녀이거나 소년이었다면 부모님의 제한적인 인생관을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에 이상적인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을 정확히 배웠습니다. 당신은 커서 부모님의 인생관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 했던 말을 속으로 듣고 있나요? 축하합니다. 부모님은 당신의 좋은 선생님이었고 당신은 부모님의 훌륭한 학생이었지만 이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확언을 반복할 때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항은 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다르게 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나라고? 내가 변해야 한다고? 난 그걸 원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절망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거울을 보고 사랑해 라고 말하면 내면 아이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거니? 혹은 내가 나를 알아차리길 기다렸어 라면서 슬픔의 물결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신이 내면 아이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훈련을 제 작업실에서 했을 때 어떤 여자 내담자가 내면 아이를 직면하는 게 매우 무섭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두렵게 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자신이 근친상간의 희생자이며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최고의 생존자라는 사실을 고백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근친상간이라는 경험을 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행성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즘 근친상간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이상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상태로 발전했고 우리 스스로가 사회에서 이 아픈 곳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한 후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친상간의 피해자들에게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노와 노여움과 수치심을 떨쳐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올라오는 감정들이 그저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상황에서도 잘 살아준 용기를 지님에 감사해야 합니다. 근친상간과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폭력 행위는 항상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때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비판 중지. 비판을 다룰 때 우리는 항상 같은 일에 대해 계속 반복하며 자신을 비판합니다. 언제 깨어나서 비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다른 전략을 써봅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봅시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비판이 그들의 습성적 유형이므로 종종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밖으로 내보낸 건 언제나 돌려받습니다. 그들은 또한 항상 완벽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완벽한가요? 당신은 완벽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전 아직 못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평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어떤 측면에 대해 불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반영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자신의 일부분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술, 마약, 담배, 과식 등 충동적인 행위로 자신을 학대합니다. 이런 행위는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책하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완벽해져야 할까요? 아직도 누군가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나요? 기꺼이 그 일을 잊어버리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항상 인생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존재의 현실이 아닌 습관일 뿐인 비판을 떨쳐버리는 연습을 하면서 자신에게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완벽히 편안하고 여유로울 것입니다. 매일 새날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신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 행복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사는 경험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과 다른 하루를 보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자동으로 자신의 가장 좋은 장점을 끌어냅니다. 저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더 긍정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열등하게 만든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보를 당신에게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죄책감 느끼게 한다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맞아,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야 해 라고 내면으로 동의하는 대신 그들은 무엇을 원할까?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를 죄책감으로 조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본인들보다 죄책감을 덜 느끼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친척이나 친구들에 의해 조종당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그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존중한다면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죄책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잘못되었다고 느끼거나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거나 또는 무언가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한 일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자책합니다. 구름이 흩어지게 놔두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질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장난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요 라고 낯설지만 매일 간단하게 연습 삼아 말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종자들은 당신의 결정을 설득할 수 있는 실탄을 던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멈출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통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거절했을 때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음 몇 번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제 강의 중 한 여성은 선천적인 심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불행하게도 죄책감은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 엄마의 경우 아무에게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장애가 영혼의 선택으로 된 것일 수도 있고 엄마와 아이에게 영혼이 주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제 대답은 그녀가 아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녀가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죄책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미안한 일이 될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을 멈추세요.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 일을 했다면 자신을 용서하세요. 만약 용서할 행동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면 보상해주고 다시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삶에서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에 대해서 여전히 무엇을 믿는 걸까?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걸까? 어린 시절의 믿음이 떠오르는 것에 주목하세요. 교통사고와 관련된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면 대개는 깊은 수준의 죄책감과 처벌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대변할 권리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억압된 적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의식은 처벌을 요구하여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판사가 되고 배심원이 되고 스스로가 정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벌하는데 주변에 우리를 방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해방할 때입니다. 제가 하는 세미나에서 한 할머니는 그녀의 중년 아들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우 내성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라는 동안 그에게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들을 키울 동안 할 줄 아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생애를 선택해 태어나기 전에 그녀를 어머니로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녀가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며 모든 힘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있다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내가 일을 잘못해서 미안해 라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지금 그녀의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확실히 그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매우 무거운 짐이 되어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대신 저는 그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더 이상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이 긍정 확언을 계속한다면 내면의 대화 유형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사랑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죄책감의 유형을 고수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항상 교훈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들은 엄마를 위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직화한 종교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만듭니다. 많은 종교가 사람들을 계율에 따르게 하여 규칙을 어기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어렸을 때 특정 종교에 종속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특정 종교 교리의 규칙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어른들입니다. 내면 아이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에게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어떤 일을 내면에 쌓아두게 되면 여러분은 내면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충분히 사랑하도록 허용하세요. 감정이 표면의식으로 떠오르도록 허용하세요. 이렇게 감정을 마주하는 작업을 할 때 며칠 동안 화가 많이 나거나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꾹꾹 눌러 놓았던 감정들을 보게 되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풀기 작업을 하는 동안 이 과정을 보다 수월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말을 찾아 긍정 확언하길 제안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부정적인 신념들을 수월하게 풀어줄 거야. 변하는 건 편안해. 이제 내 길은 평탄해졌어. 나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 또 제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에 판단을 더하지 마세요. 판단하면 감정을 더 깊숙이 밀어넣는 격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나 위기를 겪고 있다면 기꺼이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확언하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긍정하는 것은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6장 감정을 드러내기. 비극도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가장 큰 최상의 선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분노를 겪습니다. 화는 정직한 감정입니다. 화가 외부로 표현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때 그것은 몸 안에 쌓이게 될 것이고 보통 몸의 어떤 부분이 질병으로 진행되거나 그 이외에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화로 인해 나타날 것입니다. 비판처럼 우리는 대개 같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권리가 없다고 느낄 때 화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 화는 원망, 쓰라림 또는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일어났을 때 바로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화를 다스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당신이 화가 난 당사자와 공개적으로 말하여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화가 나.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야. 라고 솔직한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는 그 분노는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종종 오랫동안 분노를 쌓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표출하는 두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 속의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선택하세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세요. 만약 눈을 제대로 똑바로 볼 수 없다면 코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했다는 걸 보세요. 화가 나는 순간을 기억하고 분노가 여러분을 통해 오는 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정확히 말하기 시작하세요. 느끼는 모든 분노의 감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화가 나.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화가 나.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두려워. 왜냐하면 내가 모든 감정을 다 꺼내서 털어놓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다면 베개를 들고 침대나 벽을 후려치세요. 분노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했습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감정은 생각이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몸과 마음에서 풀어놓으면 여러분은 더 긍정적인 다른 경험을 위한 공간을 내부에 허용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마쳤다면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용서하면 자신이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용서하는 행위는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자유의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는 화를 표출하는 것이 단순한 부정 확언이 되어 여러분에게 치유를 선물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를 풀어주는 것과 화를 재탕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좋아요. 이제 그 상황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당신의 행동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당시 당신이 알고 있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해요. 난 이제 당신과 화에 관련된 부분은 끝났어요. 당신을 풀어주고 보내줄게요. 당신도 자유고 나도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모든 분노를 제거했다고 느끼기 전에 이 연습을 여러 번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한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자신에게 맞는 화 풀기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화를 꼭 놓아주세요. 화를 풀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베개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베개를 차고 샌드백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화나는 대상에게 편지를 써서 해주고 싶은 말을 다 쏟아버리고 태웁니다. 차 안에서 창문을 다 닫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를 하거나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공을 죽어라 칠 수도 있겠고요. 동네 몇 바퀴를 돌면서 달리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자주 쓰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감정을 쓰거나 그릴 수도 있어요. 창조적인 과정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방출입니다. 제 세미나에서 한 남자분이 그가 베개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때 달걀 타이머를 사용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좌절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자신에게 딱 10분만 허용했습니다. 타이머 시간 10분 덕분에 아버지에 대한 화와 좌절, 분노를 놓아주었습니다. 5분 후 그 남성은 지쳐
30초마다 달걀 모양의 타이머를 들여다보고 시간이 더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베개로 침대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완견들이 자기네들에게 화를 내는 것인가 느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차에서 창문을 모두 닫고 소리를 지르거나 정원에 구멍을 파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감정 표현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흥분된 감정을 안전한 방법으로 발산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것들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거나 무모하게 굴지는 마세요. 자신의 상의 자아와 접속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분노에 대한 해답이 있고 스스로가 그 해답을 찾을 거라는 걸 알아두세요. 명상을 하면서 분노가 몸 밖으로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치유 효과가 큽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보내고 어떤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세요. 기꺼이 조화로워지세요.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타인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식함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화를 놓아주는 이 작업을 하고선 행복해졌는지 보게 되면 놀랐습니다. 마치 큰 짐이 탁 놓아지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화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장소에서 화를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자 발길질과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자인 자신의 딸, 그리고 화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체증이 상승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딸이 결국 방문하자 딸을 꼭 안고 놓아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분노로 억압되었던 사랑의 공간을 허락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인생의 대부분 동안 화가 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말해서 습관적인 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화가 납니다. 뭔가 또 다른 일이 일어나면 또 화를 내죠. 한 번 더 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화를 내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화를 내는 것 이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화는 유치한 것입니다. 항상 당신은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항상 화내기를 선택할까? 날 화나게 하는 상황이 일어난 후에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삶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내가 원하는 게 이거냐? 아직도 내가 누구에게 벌을 주고 있지? 혹은 아직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지? 왜 내가 이런 화나는 상황에 있기를 원하는 거지? 이 모든 좌절을 일으키는 나의 믿음 체계는 무엇이지? 타인이 나를 화나게 하도록 내가 그들의 어떤 것들을 끌어당기도록 행동하고 있지? 다시 말해 당신은 왜 자기 식대로 화를 내야 한다고 믿나요? 제가 화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화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몸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세요. 10분 동안 거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려면 해줄 게 뭐야? 지금이 뭔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스럽고 낙천적이며 경쾌한 패턴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내면에 창조해 보세요. 사람들은 차를 운전하면서 종종 화를 냅니다. 때론 도로 위에 운전자들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오래전 저는 다른 누군가가 도로 위의 규칙을 위반하는 데 대해 화를 표출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는 방식은 우선 차에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항상 훌륭하고 유능하고 행복한 운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확언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운전을 잘합니다. 제가 길을 떠날 때마다 스스로 확신을 두고 한 긍정 확언들 덕분에 제 주변에는 운전을 잘못하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주먹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는 운전자들에게서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차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니 차에 약간의 사랑을 담으세요. 그리고 차를 타고 길거리와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내세요. 저는 여러분의 자동차 부품이 여러분 몸의 부품들과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직원 중 한 명은 자신에게 장래성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길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일어났을 때 그녀의 차의 앞유리가 박살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그의 인생에서 막힌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지는 않았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타이어가 터져서 아무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보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현재 정신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 또한 그들의 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장래성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유리는 완벽한 비유이고 마찬가지로 막혔다라는 표현은 구멍난 타이어의 완벽한 예입니다. 다음에 차가 무슨 일이 생기면 고장난 부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메모해 보세요. 그 특정한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연결해 보세요. 그 결과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저는 작은 책을 써서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군요. 당신의 차를 치유하라.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연결을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고를 더욱 확장하고 기계와 마음의 연결도 이해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은 학습 경험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도록 다룰 수 있습니다. 분노는 새로운 것이나 독특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분노의 경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분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에너지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프다면 그 아픔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에 분노를 넣는 대신에 화를 사랑으로 채우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혹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 또한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신도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나 가족, 친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몸의 기력이 소진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분을 풀어줄 것들로 행동하세요. 일단 여러분이 화를 쉽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삶의 질에서 많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다양한 질병을 초래한다. 분노는 오랫동안 묵혀있던 화입니다. 분노의 주된 문제는 보통 체내에 같은 장소에 머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노로 몸이 부글부글 끓고 갉아먹으며 종종 종양과 암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화를 억누르고 그것이 다시 우리 몸에 가라앉게 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감정을 털어놓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화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화내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분노는 보통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분노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진주 조개는 굵은 모래 한 톨을 가지고 아름다운 진주가 될 때까지 그 위에 석회암층을 층층이 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상처를 받아들여 그 감정들을 계속 쌓아갑니다. 제가 표현하는 방법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영화를 계속 반복하면서 잠재의식 깊이 계속 상처의 감정들을 상영합니다. 우리가 그 감정들에 벗어나고 싶다면 이제 상처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성들이 자궁에 물혹 혹은 종양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이름 붙인 그가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정신적인 상처 때문입니다. 생식기는 신체의 가장 남성적인 부분과 남성적인 원리, 가장 여성적인 부분, 여성적인 원리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건을 겪을 때, 보통 연애할 때 그들은 그것을 이러한 부분 중 하나로 가져갑니다. 여성의 경우 가장 여성적인 부분인 여성의 장기로 가져가 물혹이나 종양이 될 때까지 상처를 쌓는지도 모릅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묻혀 있으므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세 번째 자신의 암 종양을 연구하고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분노를 없애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녀의 몸에 새로운 종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쓴맛에 대해 매우 독선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그녀가 둘 다 할 수 있었다면 종양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치료, 둘 다를 하면 종양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습관 유형을 바꾸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식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대안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떠난다고 해도 비난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 시간에 지구를 떠날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떠날 길을 찾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이해와 지식으로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내면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의 상위 자아는 현세에서의 우리의 운명과 진화 과정에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배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을 통해 끝없는 여행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하지 않은 것은 다음 생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억압된 감정이 우울증을 초래한다. 우울증은 분노가 내면적으로 변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질 권리가 없다고 느끼는 것 또한 분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부모님, 배우자, 고용주 또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꽉 막힌 기분을 느낍니다. 그 답답함이 분노가 우울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울함을 느낄 때쯤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울증은 뭐든지 하게 만드는 희망이 없는 절망을 느끼게 하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영적이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가끔 설거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안 하고 싱크대에 더러운 접시를 쌓아놓고 오, 나는 형이상학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유롭게 흐르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내면의 더러운 접시를 치우세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우울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도록 스스로 화를 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노 해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과 한두 번의 수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든 안 나든 일주일에 한 번씩 침대에다 베개를 내려치는 분노 표출을 허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표현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들이 종종 분노를 푸는 과정에 너무 오래 몰입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과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몇 분 동안만 지속됩니다. 아가들은 그들의 감정에 매일 빠르게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울었다가 바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제하고 억제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작가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세미나에서 멋진 연습을 합니다. 그녀는 그 연습의 이름을 외형화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고무 호수와 오래된 전화번호부 몇 건을 가져다 놓고 고무 호수로 여러 번 두들겨 패서 온갖 감정이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표출할 때 당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화를 내는 것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창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재미있고 역동적일 수 있습니다. 신은 화를 낸다고 해서 싫어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일단 이 오래된 분노 일부를 풀면 지금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울한 이들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또 다른 하나는 훌륭한 영양사와 함께 식단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식사는 그것이 어떻게 마음을 도울 수 있을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식단이 때론 아주 형편없이 초라합니다. 이는 우울증이라는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우리는 모두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몸에 좋도록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약물 복용은 몸을 악화시키는 화학적 불균형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환생요법은 심리요법의 일종으로 이 치유 과정은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감정을 풀어주는 아주 멋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환생요법 수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우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치유법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쟁점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호흡으로 돕는 방법입니다. 환생요법 수업을 지도하는 분들이 내담자에게 긍정 확언을 반복하도록 합니다. 아이다 파울린 롤프에 의해 개발된 이 치료법은 몸의 깊은 연결 조직의 조작 과정입니다. 명치에 호흡을 깊이 하여 치유하는 롤핑 같은 신체 작업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몸의 제한적인 유형들을 방출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어떤 과정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잘 되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이 자신에게 딱 맞는 치유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자기계발 코너는 다른 요법들에 관해 읽을 책이 많은 훌륭한 장소입니다. 건강식품 가게들은 종종 건강 관련 모임이나 수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두려움은 신뢰가 없는 것. 지구상의 공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뉴스에서 전쟁, 살인, 탐욕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공포에 대해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모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수준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실체적인 수준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분명히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신뢰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을 때 배우는 가치입니다. 신뢰는 믿음의 도약입니다. 그 안에는 권력에 대한 보편적인 지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만을 신뢰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삶을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나에게 드러난다. 비록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돌봄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은 정말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두려움님이 저를 보호하길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도와주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운 생각을 인정하세요.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두려운 생각, 그것은 당신을 돌보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겁을 먹게 되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드레날린이 몸을 통해 뿜어져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잘 관찰하고 자신이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여러분이 영화 화면에서 이미지를 보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진들은 단지 셀룰로이드의 프레임일 뿐이고 그것들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계속 붙잡지 않는 한 그 그림들만큼 빠르게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노숙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는 두려움으로써 여러분의 방어 기제가 되어버립니다. 분노는 여러분을 보호하지만 마음속의 두려움 상황을 재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확언하는 것이 더 강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면에 있습니다. 모든 경험과 관계는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 유형의 거울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능력들을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정말로 겁먹거나 화가 나거나 걱정되거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때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잘못되는지 알게 된다면 놀랄 것입니다. 연달아서 하나 둘 뭔가 잘못된 느낌이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정말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연속으로 승리하기 시작하고 신호등을 지나갈 때마다 초록불과 주차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은 삶을 너무나도 멋지게 만듭니다. 크건 작건 멋진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가 아름답게 흐릅니다. 스스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심장, 몸,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내면의 힘에 의지하세요. 좋은 영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고 계속해서 그 연결감을 유지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의식적으로 숨을 쉬세요. 우리는 뭔가 긴장되거나 두려울 때 숨을 얕게 쉽니다. 호흡은 내부의 힘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호흡은 척추를 곧게 펴게 해줍니다. 호흡은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숨을 쉬면서 여러분은 장벽을 내리고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수축보다는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은 흐릅니다. 이렇게 확언하십시오. 나는 나를 창조한 권능인 힘과 하나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중독 치료. 두려움을 감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중독입니다. 중독은 감정을 조작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화학적인 중독 외에도 많은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제가 유형 중독이라고 이름 붙인 것인데 지금 현재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중독입니다. 삶에 존재하는 것,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다루고 싶지 않거나 지금 있는 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우리의 삶과 우리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유형이 음식 중독이나 화학물 중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전적인 기질에 의해 알코올 중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상태로 있을 것인지는 선택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종종 유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가 두려움을 다루는 부모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정적인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흠을 잡는 것에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비난할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 잘못이야.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했다고 라고 말하면서요. 아마도 여러분은 청구서에 중독되어 낭비를 일삼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빚지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빚에 쪼들리지 않으려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돈의 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거절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딜 가든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부의 거절은 자신의 내부 거절의 반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내가 나에게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질병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아픔으로 인해서 걱정합니다. 그들은 이번 달에 병에 걸린 사람들 모임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는 중독되지 않을까요? 긍정 확언을 하는 것에 중독될 수도 있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긍정 확언을 하는 활동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강박적인 과식. 저는 체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습니다. 그들은 2주에서 3주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중단합니다. 그러고는 다이어트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살을 뺄 수 있는 것들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대신에 인내심 없이 중단했다는 것에 대해 그들은 스스로 화가 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를 벌 주려고 합니다.
죄책감은 항상 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 나가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2주 동안은 진심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했기 때문에 몸에 뭔가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성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책감을 부여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여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유형을 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몸무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완벽한 몸무게를 가지길 바라. 그러면 이제 유형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으로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음식을 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식은 항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안전하기 위해 겹겹이 지방층으로 몸을 덮습니다. 몸무게는 음식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평생 뚱뚱한 자신에 대해 화를 내면서 보냅니다. 얼마나 에너지 낭비가 심한가요? 대신 뭔가 삶에서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불안함의 원인이 직장, 배우자, 성관계, 전반적인 삶의 전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체중이라면 음식과 체중 문제는 제쳐두고 유형에 대해서 작업해 보세요. 과체중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해서 보호가 필요해. 우리의 세포가 정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알게 되면 놀랍습니다. 보호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지방은 녹아 없어집니다. 저는 제 삶에서 제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살이 찐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제 삶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다닐 때 저는 보호와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좋아, 루이스. 이제 안전에 대한 내면의 작업을 할 때야. 루이스, 너는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 괜찮아. 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장소를 갈 수도 있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너는 안전하게 다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체중은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외부로 표출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뚱뚱한 사람이 뒷모습을 응시하는 것을 볼 때 오래된 생각의 결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씨앗을 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내일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과체중을 해결하는 최고의 책 중 하나는 산드라 레이의 유일한 다이어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정적인 생각 다이어트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줄일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제시합니다. 자기계발 모임. 자기계발 모임은 새로운 사회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봅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전화번호부 공동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교회 단체들이 이런 모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다루는 가게에 가서 그들의 게시판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는데 진지하다면 그 길을 보여주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단계 프로그램은 미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12단계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과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잘 아는 프로그램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느낌은 우리 내면의 신호이다.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랄 때 우리는 가능하면 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것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접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연결고리이고 그것 중 무엇은 작동이 되고 무엇은 작동이 안 되는지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것은 더 복잡한 문제와 신체적인 불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느끼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치유 과정을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중 많은 사람은 항상 죄책감, 질투심, 두려움, 슬픔을 느끼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계속 습관적인 유형으로 개발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두렵거나 질투심을 느끼고 근본적인 원인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더 많은 분노, 슬픔, 두려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자처럼 느끼는 것을 멈추면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과정과 우주와의 영적인 교감을 믿을 때 분노와 두려움이 나타나는 즉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신성한 올바른 순서와 완벽한 시공간 순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7장 고통을 뛰어넘는 움직임. 우리는 우리의 몸과 성격 그 이상입니다. 겉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내면의 성장은 항상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죽음의 고통. 긍정적인 것은 멋진 일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아는 것 또한 멋진 일입니다. 자연은 당신에게 특정한 경험을 이겨내게 하도록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감정이 더 많은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부여하도록 자연은 우리에게 느낌을 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은 삶의 과정 중의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애도 과정은 적어도 1년은 걸립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자신에게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지낸 명절, 사계절, 함께한 시간, 발렌타인, 생일, 기념일, 크리스마스 등과 함께했던 추억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는 매우 친절하게 슬퍼하도록 하세요. 규칙이 없으니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 죽었을 때 화를 내고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것도 괜찮아요. 아프지 않은 척 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울도록 스스로 허용하세요. 거울을 보며 소리 지르세요. 이건 불공평해 라고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소리치세요. 감정을 밖으로 꺼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몸에 문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돌보세요. 저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중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슬픔을 느끼는 과정이 계속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슬픔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 계속됩니다. 한꺼번에 너무나도 많은 감정이 쏟아져 다루기가 힘들 때 있습니다. 너무 많을 때는 히스테리로 변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감정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저의 경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가 훨씬 쉬웠어요. 엄마의 91주년 주기에 자연스러운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슬퍼했지만 억울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은 모든 것에 불공평해 보이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일으킵니다. 비록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 시간이 걸리지만 때로 감정이 바닥을 쳐서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슬퍼한다면 당신은 그 감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용서하고 자유롭게 놓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죽어도 그 사람을 잃는 게 아니란 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누구도 결코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으니까요. 놓아주기가 어렵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라진 사람과 함께 명상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이 지구를 떠날 때 가면이 걷히고 그들은 삶을 매우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때 가졌던 두려움과 신념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많이 슬퍼한다면 죽은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잘 있을 거니까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명상할 때 죽은 사람에게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녀 혹은 그를 사랑했다고 말해주세요. 살아있을 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애도 가정에다 죄책감까지 더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핑계로 삼기도 합니다. 또는 너무나 슬퍼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아는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애도의 시간을 여러분 자신에 대한 내면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면 마음에서 집착하고 있는 부분을 놓아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슬픔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슬픔을 느끼도록 허용하세요. 오랫동안 고통이 올라오게 될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2일에서 3일 정도 울면 슬픔과 죄책감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만약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감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치료사나 치유 모임을 찾으세요. 또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확언을 자꾸 반복해서 스스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낳아줍니다. 당신은 자유고 나도 자유롭습니다. 제 워크숍에서 한 여성은 아픈 이모에 대한 분노를 떨쳐버리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모가 돌아가실까봐 두려워했고 과거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모와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게 되면 울컥해서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1대1로 하는데 도움이 될 터이니 치료사와 함께 작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갇혔을 때 그 영역은 도움받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랫동안 이 치유의 과정을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애도 기간을 도와주는 지지 모임도 많습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어떤 워크숍이든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루하루를 고통이 해소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 고통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란 뭘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살펴봐요. 고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고통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고통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 혹은 감정적 아픔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나 장애로 인한 불쾌감으로 정의됩니다. 고통은 정신적, 육체적 불편감의 결과이기 때문에 심신이 고통에 취약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최근 1991년에 공원에서 놀고 있는 두 어린 소녀들을 보면서 고통을 설명하는 멋진 예를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소녀가 장난스럽게 다른 소녀를 때리려고 들었습니다. 다른 소녀의 팔에 닿기도 전에 다른 소녀가 아야 하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소녀가 두 번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직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야 이런 소리를 내는 거니? 그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아파질 줄 알았어. 이런 예를 보더라도 정신적인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을 이미 기대하고 예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긁힌 자국, 멍, 질병, 잠을 잘 못 잠, 협박, 속이 울렁울렁한 기분, 팔이나 다리에 때로는 감각이 없는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때론 몹시 아프기도 하고 때론 조금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 고통은 우리를 통해 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때로 그 정보는 분명합니다. 주말이 아닌 주중 근무 시간에 경험하는 속이 쓰린 것은 이직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과도한 음주 후 발생하는 고통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인간의 몸이 기막히게 만들어진 조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 의향이 있을 때만 말해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시간을 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신체의 마지막 해결 정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완전히 빗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건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체를 혹사한다면 우리는 불편한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대개는 약통을 찾거나 약국에 갑니다. 그리고는 약을 먹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몸에다 이렇게 말하는 격이 됩니다. 입 다물어. 내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몸은 잠시 잠잠해지다가 다시 속삭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크게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아마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주사 한 대 놔달라고 하거나 약을 처방받아 옵니다. 혹은 뭔가 다른 걸 할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 역할을 자초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몸이 하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몸이 하는 소리를 잘 듣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기꺼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삶의 교훈을 배우는 중입니다. 답은 잠을 푹 자거나 일주일 내내 밤에 늦게까지 밖에서 있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는 직장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처럼
간단히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몸을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몸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저보다 훨씬 더 큰 상위 자아가 삶에서 변화해야 할 부분을 저에게 알려줘서 이런 불편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시각화를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꽃들이 내 주위에서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가장 완벽한 자연의 배경을 떠올립니다. 사랑스럽고 따뜻한 공기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떠올리고 그 공기의 향과 감각을 느끼는 시각화를 합니다. 몸의 모든 부분의 근육을 이완하는 데 온 주의를 집중합니다. 완전한 이완에 이르렀다고 느끼면 간단히 이렇게 내면의 무한 지성의 지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대답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 순간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곧 저에게 대답이 들려올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변화가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알고 있고 내 앞에 무엇이 펼쳐지든 나는 안전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때때로 당신은 어떻게 그런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애들은 어쩌고? 청구서는 어떻게 지불할 건가? 고통 없이 풍족하게 살 방법을 보여주는 상위 자아의 힘을 믿어보세요. 또한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합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더하게 되면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통증이 표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따라서 통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온전해지세요. 다른 사람의 것을 당신의 성장 진도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독특하고 자신의 삶을 다루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더 높은 자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모든 육체적, 감정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용서는 자유의 열쇠이다. 저는 종종 고객들에게 올바른 게 낫나요? 아니면 행복해지는 게 낫나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식에 따라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한 나쁜 짓에 대해 그 사람들을 벌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자기 스스로가 괴롭게 됩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우리를 해쳤다고 해서 현재의 우리 자신을 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를 놓아주기 위해 우리는 비록 방법을 모르지만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을 포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상태는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파괴합니다. 어떠한 영적인 길을 따르더라도 용서가 언제나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아플 때 우리는 정말로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가장 많이 베풀어야 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조금도 해치지 않지만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그 용서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원망과 상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것이라고 단언하세요. 저는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용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해칠지도 모르는 나 자신을 용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약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축복하고 놓아준 다음 그 생각을 버리세요. 만약 저도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과거에 나에게 한 짓에 대해 오늘 나를 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감싸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바가지를 쓴다고 느껴진다면 아무도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만약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면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뭔가가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자기 정당화의 분노와 당신의 연민 가득한 냄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알코올 중독자 익명협회에서 유쾌한 이 진언은 정확하고 멋진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민의 냄비 위에 앉아있을 때는 전혀 힘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힘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두 발로 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눈을 감고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물줄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래된 고통, 상처,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모두 떠올리고 그것들이 완벽히 소멸하고 소멸해 녹기 시작하고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세요. 할 수 있는 한 이 시각화 기법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지금은 연민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어떻게 하는지 아는 당신 자신의 부분과 연결되세요.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유능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능력을 찾기 위해 5가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세요. 단순히 장애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스스로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의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부분과 경험했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당신의 삶의 테피스트리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임마누엘의 책을 좋아합니다. 좋은 메시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임마누엘에게 묻는 질문.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원통해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경험할까요? 임마누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환경을 보복이 아닌 교훈으로 보십시오. 삶을 믿으세요. 친구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여행은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진실이 어디에 있고 왜곡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험이라는 넓은 지형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향인 상이 영혼의 자아로 상쾌하고 현명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문제가 단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고 그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발산해온 진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적개심을 풀고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